관처 이유는 재개발이 아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왜냐면 숫자가 다 나온 거니까. 네,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물리적 환경이 다 만들어진 거니까. 네. 그건 아파트로 가야죠. 네. 그래서 이 대표님의 기준에서 초기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더더군다나 더 초초기니까. 네. 지난번 잠깐 저한테 여쭤봤던 것 중에서 이제 어떤 지역을 보느냐. 저는 이제 뭐 입지를 본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동률, 그 다음에 사업성, 그 다음에 관의 의지, 뭐 이런 걸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같은 얘기 연장선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가장 시작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흔들리는 것들은 위험한 거고, 관의 의지가 없거나, 주민들의 의지가 없거나, 사업성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 포인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 성패의 초기 단계에서는 요 세 가지가 딱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사업성 좋고, 주민들 의지 높고, 그 다음에 관에서도 막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이제 엇박자가 나면은 그만큼 시간을 끌게 되겠죠. 주민의 의지하고 네. 사업성은 그냥 얼핏 들어도 동의서 걷는 거라든지 뭐 수지 타산을 분석해본다는 정량적으로 뭔가 좀 계산이 되는데 네. 관의 의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관의 의지는 뭐 추세죠, 추세. 지금 뭐 법령이 개정되는 어떤 흐름이라든가, 인허가가 나가는 뭐 어떤 그 부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좀 신통하고 뭐하는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의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지가 우선 첫 번째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를 예를 들면, 관에서는 이제 신통이나 모아를 밀고 있는데, 투자자는 뭐 도심복합 사업, 이러면 좀 안 맞는 거죠. 물론, 거기에 특화된 또 지역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관이나 이제 행정청에서 좋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지역에 좋아하는 사업이 있고 추세적으로 좋아하는 사업이 있고 그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국가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은 인허가권이 거의 지자체한테 다 있거든요. 국가는 이제 국회에서 법령 만들어주는 걸로 거의 끝나고 국토부는 관여 거의 못해요. 국토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구청, 시청에서 다 끝나니까.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물론 그 법령의 테두리 내라고 하는 그 법령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 만들고 놓으면은 그거를 집행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는 국토부의 인허가는 이제 재개발은 없으니까 국토부가 뭐 인허가 받을 수 있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울시장의 의지, 그 다음에 구청장의 의지. 모 구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구에 어떤 지역을 어떤 사람들이 막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구청장 집이 있었던 거야. 그 일본이 본인 집을 추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뺐어요. 먼저 이거는 좀 약간 오버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만큼 구의 의지가 또 중요하고. 네. 그럼 시와 구의 충돌 또 있을 수 있죠. 시와 구의 충돌도 간혹가다 있죠. 당이 달라서 뭐 그럴 수 있죠. 이념이 네. 달라서라든지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수업 중에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건축 행위가 이제 기속적이냐 아니면 재량적이냐가 있는데 이제 기속적인 거는 어떤 법령의 테두리에서 금지사항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사선이 있거나 뭐 도로 경계선이 있거나 아니면 뭐 높이를 몇 층까지를 해야 되는 법에 딱 정해진 게 있다면 용도 지역 지구제처럼 네. 그냥 딱 우리가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건물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게 이게 기속행위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딱 보고 이거는 안 해. 왜 안 해? 그냥 지금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게 재량이거든요. 이런 게 재량이에요. 근데 도정법상의 거의 대부분의 인허가가 재량적 기준이 많아요. 건축허가처럼 기속적 행위보다 재량적 인허가가 많아. 권한을 그렇게 줘왔어, 법에서. 뭐 예를 들면 왕십리에 막 갑자기 아파트가 막 지어져요. 근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대문이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데 거기도 지어지면은 용두동, 왕십리, 뉴타운 그 일대가 막 이주 수요가 막 많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대문 구청장이 야 저기 재개발 끝나고 하자 이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이주 수요가 막 동네에 몰리면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인허가 조건은 다 맞아. 노후도 요건도 맞고 뭐 엔지니어도 다 잘 갔고 건축 설계도 잘 가서 동서 다 맞아. 딱 넣었는데 관리처분 딱 넣었는데 인가 보류.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주변에 전세 가격을 올릴 것 같아. 너무 막 갑자기 처거가 일어나면 그럼 여긴 잠깐 좀 보류하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이제 기속행위라면 이제 도정법상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걸 뭐 재량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량행위에 가까운 뭐 기속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거꾸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재량행위예요. 네, 그래서 재개발은 특히나 이 구청의 재량행위 범위 그다음에 시청의 그 어떤 범위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다르면 이제 서로 싸우다가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은평구 사례인데 어떤 분이 역세권 장기전세 추진했어요. 장기전세 추진해가지고 막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역세권 장기전세는 서울시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오케이 했어. 이제 구역청 하면 돼. 근데 구청에서는 구역청 하려고 보니까 여기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보다 이 동네가 전부 다 주차장이 부족해. 그래서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주차장으로 좀 줘라. 조합에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실제 사례예요. 지금 사례 지금.
근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거 법령이 없어. 역세권 장기 전에는 무조건 임대 아파트로만 줘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구청에서는 야, 우리 임대 아파트 필요 없을 것 같아. 주차장이 더 필요해. 아, 그러면 다시 시작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구청에서는 구청 의견하고 시청 의견이 막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시청편 들고 싶거든요. 시청편의 의견이 맞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제 자치구의 어떤 그 정비기반시설의 물량들을 보고 야, 여기는 주차가 너무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판단을 했겠지만 법령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구청하고 시청하고 싸워서 거기가 지금 구역 지정이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현장이 하나가 있어요. 강동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예. 사업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도시계획 심의는 이제 서울시로 가는 거지만 뭐 건축 심의라든가 간단하게 끝나는 것들은 다 구청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좀 큰 사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사업들은 다 서울시를 갔다 가요.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와요.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힘이 크고,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소규모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구청의 힘이 크다고 봐야겠죠. 거기 원주민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정말 입장 차이가 다양할 것 같은데 네. 그 초기 단계에서 좀 어떤 갈등? 의견 대립은 뭐가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고, 저 이제 96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약간 세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떠나려고 하고 젊은 친구들은 뭐 재테크 수단으로 하자는 쪽이 많고, 근데 요즘은 그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 하자로 쪽이 가는 쪽이 많아요. 근데 옛날과 다르게 이제 좀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내 값어치가 만약에 뭐 10억인데 재개발되면 20억 돼, 그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사무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설득했는데 설득하지 말자, 이해시키자. 그러니까 숫자화 시켜서 이해를 시키자. 근데 이제 주민들이 초창기 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정비업체의 숙제야. 반대를 하세요. 왜 반대냐고 물으면 그냥 반대야. 왜요? 그러니까 그냥 싫다, 그냥 일반적인 뭐 영화에서 많이 봤거나 아니면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재개발은 안 돼. 뭐 재개발은 반대. 뭐 이런 뭐 언제 되겠어 뭐 이런 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설득이 아닌 이해를 시키고 당신의 재산이 이렇게 증가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못 믿죠. 못 믿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숙달이 되고 어느 정도 그분들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고 나면 이게 맞네라고 해서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주민들은 이제 그걸 잘 따주지 아셔야겠죠. 이제 저희처럼 구청에 갔다가 어떤 그 서류를 동서를 걷기 위한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서 계략적인 분담금을 법적 태도에 대해서 고시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주민들 중에는 제일 염려하는 게 이제 빌라 쪼개기 업자들이 빌라 팔려고 주민설명회 열고 막 가짜로 이제 그런 거일까봐 좀 걱정을 하는데, 그것만 이제 조심하면 되겠죠. 이게 진짜 추진하려는 거냐, 추진하려는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냐, 아니면은 본인들이 뭐 물건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팔기 위해서 막 재개발 되는 것처럼 막 포장, 그러면 이제 거기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요. 네. 막 주민설명회 가보면은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설명회 할 때 아예 외부인들은 출입 못 시키거든요. 본인이 와야지만 출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그런 셀러들,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 할 셀러.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당연한 뭐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판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셀러 너무 예쁘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약간 좀 약간 약을 치는 느낌? 진짜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주민설명에 간판을 건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은 이제 저희가 한번 추진했던 적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갔더니 너희도 그런 놈 중에 하나지.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하는 거죠. 너희도 또 간판 걸었다가 그냥 또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몇 번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네이버 검색해봤더니 한 2번 정도 걸렸더라고요. 저희 오기 전에. 네. 뭐 한다고 걸렸다가 다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역세권 활성화한다고 걸었다가 또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니까 그냥 매번 우리 동네는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이러고 있으신 거예요. 주민들은 이제 그것만 잘 판단해서 동의서 낼 때 이게 진짜냐 아니냐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또 속을까봐 마상 입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현장 탐방할 때 저희 현장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저희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청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서류가 있고, 근데 그게 서류이지만 그게 나오려면 밑데이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현장 바로 옆에 가짜 현장이 하나 있어요. 가짜 추진 사무실이 있어. 다른 구역이요? 바로 옆이에요. 근데 거기도 한번 제가 이번에 현장 탐방 때 보여드렸는데, 거기는 그냥 간판만 있어. 뭐 책꽂이 책 한 권이 없어. 그냥 간판만 다 걸어놓은 거야. 그냥 한 달에 150만 원 월세 내는 간판을 걸어놓은 거죠. 빌라를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만 이제 참 어려워요. 또 이게 진화하면 또 그런 서류까지도 가짜로 꾸밀 거야 또, 그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예. 규제는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느낌에. 네. 뭐 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뭐 마포는 다 뜨고 있으니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두 가지 정도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이주비도 이제 일반적인 대출하고 같이 묶어버린 거. 근데 보통 이주비 같은 경우는 이주비는 일반적인 토지나 주택 대출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메커니즘이 약간 다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데 보통은 이제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이 담보로 이주비를 받는 형태이지만 모양새는 실제적인 내부 메커니즘은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쓰고 조합이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전체 집단대출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PF하고 좀 비슷한 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 대출적인 좀 느낌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개인 대출로 봐서 묶으면 재개발이 좀 진행이 될까. 그 옛날에는 이제 이거 풀기 위해서 시공사가 이제 자체적인 돈으로 그냥 이주비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사업자금으로 주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런 거 막는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뭐 이주를 못 나가면 뭐 공사가 안 되는 거니까. 네. 요거 하나랑 제가 보기엔 제일 예민해요. 뭐냐면 이 사업권을 누가 지느냐인데 원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신통이 원래가 오세훈 씨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패스트 트랙을 먼저 만든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었고 그거를 패스트 트랙을 만들고 공공 주도용으로 갔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오세훈 씨가 되면서 이 패스트 트랙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민간 주도인데 공공 지원 이게 신속통합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대책 나온 걸 보면 또 약간 좀 공공 주도 느낌? 근데 재개발은 이제 위치가 좋은 곳일수록 그러니까 입지가 아주 좋고 막 서울의 한복판이고 막 이런 지역일수록 공공이 들어오는 걸 되게 꺼려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재개발 재건축을 안 되게 막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제일 변수예요. 이번 대책 나온 것 중에. 진행될 수 있을까요? 공급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재개발은 이런 식으로 좀 대한민국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신도시, 구도심.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신도시는 이제 택지 개발이니까 이제 공공성 강화가 가능한데 구도심은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공공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죠. 공급의 목적을 둔다면 저는 또 다시 그것도 좀 철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공공했을 때의 부작용은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싫어하죠, 그냥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LH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싫어하니까 LH가 왜 싫어하냐 이러니까 LH 아파트 주공 아파트 걸기 싫어. 이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안단테 걸어줄게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안단테? 그건 또 뭐니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권 자체를 시행권 자체를 주민들이 하는 걸 원하지 공공이 자꾸 개입하면 뺏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 현장 탐방 갈 때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3080 지역을 갔어요. 용산에. 용산에 3080이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워낙에 입지가 좋은데 그걸 이제 공공에서 뺏어간다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럴 만한 또 사정도 있고 뭐 그런 이슈가 계속 있었던 동네이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신통 추진하는 사람, 민간 복합 추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3080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3파전 비슷하게 돼가지고 서로 막 동률 싸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동네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막 이러면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요, 개발이? 그래서 공급을 하려는 입장에서 좀 제대로 공급하려면 차라리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빨리 가게 하는데 공공이 가는 방법은 빨리 가고 안 가는 거고요. 빨리 가게 해주고 관에서는 좀 지원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민간에서 좀 추진하는데 좀 관리 감독을 잘하면서 좀 지원해주는 형태 이렇게 가야지 빠른 공급이 되지 않을까. 예.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정부의 그 LH 직접 시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공공이 키를 쥐고 가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이 개인 땅들이 거의 다 뭐 국가 땅이 좀 있거나 옛날 은평 뉴타운처럼 뭐 시 땅이 많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다 재개발 지역은 다 민간 뭐 중간에 약간 도로 뭐 이런 것들만 국가 땅이고 민간이 다 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동률을 맞춰주면 되겠지만 그 동률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공공한테 시행권을 넘기는 동률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되게 예민한 게 자칫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좀 될 수 있어서 체제 경쟁적인 얘기도 되고 어제 다른 뭐 유튜버가 한 말씀인데 네. 대한민국 3대 재개발 지역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어디요? 3대 재개발이면 어디요? 우리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개발 그 초기 지역들이 옛날 남곡이라고 부르는 봉천, 네, 봉천, 달동네라고 부르죠. 그다음 미아, 그다음 월곡 여기가 다 산동네. 옛날엔 다 재개발 산 위에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한 군데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근데 저도 재개발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고 그 지역을 또 추진도 하고 지금은 재개발 업을 몸담고 있지만 네. 동네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게 개발되는 그 개발 이익이 주민한테 돌아가야 되지. 이게 국가한테 간 다음에 전 국가의 서민들한테 가는 시스템이면 제 느낌은
서민 재산을 가지고 서민한테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공공이 한다고 하면 아마 부대낌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원활하진 않겠다. 그렇죠. 예.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의 해제라. 그렇죠. 이제 제가 최근에 질문 하나 받은 게 뭐가 있었냐면 네. 재개발하면 평균 몇 년 정도 걸려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 평균. 예, 이게 뭐 처음 시작부터 입주까지. 근데 뭐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단,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마이클 조단이 생맥주 집에 가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있으면은 갑자기 그 생맥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균 연봉이 다 같이 평균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평균이 올라가는 그래서 그건 참 의미가 없는 평균이라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으면서 이제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철학과 정치적 기조가 있었겠지만 우리처럼 이제 재개발 이제 디벨로퍼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았죠. 저 입장에서는. 근데 나쁘면 좋은 분인 걸 떠나서. 근데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재개발의 평균이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뭐 10년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해보면 물론 뭐 20년, 30년 걸린 데도 있고 뭐 5년 만에 그냥 동서 처음 걷어서 5년 만에 입주한 데도 제가 봤어요. 어떻게 5년 만에? 네, 물론 이제 구역도 좀 작고 이제 그런데 평균에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어요.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게 결국은 동의서인데 요즘에 와서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 추가된 게 계속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신축 쪼개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네, 이게 저는 이제 사업 성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갑자기 막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번 현장 탐방 가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을 갔는데 이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한강변이기도 하고 고민 중인데 근데 지금은 노후도가 안 되는데 계산해봤더니 한 5년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건물들이 점점 5년 지나면 나가지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5년에 거기도 안 돼요 또. 왜냐면 그게 그냥 그대로 정적인 상태로 그대로 가면 좋은데 또 뭐가 또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노후도가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막지 않는 이상 가는 게 아니고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업 초기의 가장 성패는 해당 지역이 유명해지지 않는 거. 특히 유튜버들한테 유명해지는 순간 이제 지분 쪽이 우르르 들어오고 노후도 깨지고 재개발 멀어지는 거. 그게 지금 옛날에는 이런 계산을 별로 안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돼버렸죠. 콘텐츠 소비가 워낙 빨라져서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에 정보가 좋으니까 유튜버에서 어떤 분이 이 지역 재개발 됩니다. 이런 물건 사두시면은 앞으로 꼭 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만 팔리는 게 아니고 그 동네가 그냥 아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땅이 팔리는 거죠. 기존에 있는 좀 큰 땅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빌라로 바뀌고 소유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동일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후도가 깨져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다가 이제 모아타운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공모가 사라졌거든요. 옛날 공모 단계 있을 때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 규정이 살아있는데 2022년 이후에 매입한 사람들이 동의서를 낸 거가 30%가 넘으면 제한 거부 그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규정이에요. 근데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하는 데를 가보면은 원래 살던 사람들 말고 새로 산 사람들이 매입한 사람들이 동의서 내거든. 근데 이게 30%가 넘어가면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야 이건 투기가 몰렸어. 제한 거부받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초기는 구역 지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있고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개발계획에 대해서의 헌법적 취지는 선 개발계획을 먼저 국민들한테 보여줘. 그런 다음에 이게 타당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실행을 해라고 해서 선계획 후 개발 제도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선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기본계획 뭐 2025 뭐 도시개발계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년 5년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 상태에서는 어떤 개인들한테 야 여기다 집 짓지 마, 여기다 뭐 하지 마라는 걸 못 해요. 이 관리계획이 넘어가야 그때부터는 여기다가 집을 짓지 마세요. 여기 개발할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 지정이 관리계획이고 구역 지정 전 단계, 신통기획 후보지 단계라든가 뭐 재개발 기본계획 단계 이게 다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어떤 이런 걸 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그만큼 관리계획까지 넘어가기 전까지의 망가뜨리는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호재가 터졌으니까 이제 개발계획을 국가가 개인이 아닌 또 유튜버가 아닌 국가가 여기 개발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호재죠. 네. 그런데 행위자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막 투기 세력들이 가가지고 거기를 막 쪼개고 막 늘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관리계획까지 못 넘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초기 단계에서의 가장 위험성이고 그래서 동의서를 거둘 때 추진할 때 조심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냥 노출돼 버려서 막 우르르 들어와 버리면 이제 난장판이 돼버리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관리계획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없죠.
이제 구역지정이라는 게 관리계획이니까 구역지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행위제한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어떤 모구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역지정 하기 전에 앞단에서 좀 미리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신축 제한을 거는 현장도 있어요. 뭐 노량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이게 구역지정 전에 걸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뉘앙스를 야 이거 구역지정까지 가기 위한 필연적 조치구나. 아, 그래, 내가 잘 샀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늘어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양동도, 신통 걸기 전에, 자양 4동, 신통 걸기 전에 미리 신축 제한을 걸었었고, 그 다음에 노량진도 걸었었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제 구역지정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적어도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해칠 염려는 없죠. 구역지정 바로 전 단계가 되게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될 단계예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그쵸?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주식처럼 내가 지금 사가지고 뭐 10분 있다 팔아야 돼, 뭐 3시간 있다 팔아야 돼, 뭐 이런 개념처럼 내가 이제 여기를 샀다가 바로 뭐 한 6개월 안에 한 2배 됐으면 좋겠어. 유튜브 찍으면 돼요. 유튜브 막 찍어서 막 거기 좋다, 뭐 거기 곧 개발될 거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 파는 거죠. 근데 이건 솔직히 좀 권장할 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진짜 그 동네가 내가 진짜 개발이 돼서 아파트까지 입주를 목적으로 내가 거기 사는 거다. 그러면은 남들이 모르는 지역에 갔다. 그러면은 한동안 조용히 있는 게 맞죠. 거기를 알리지 말고. 알리는 순간 이제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고, 이제 조합 설립인가 나는데, 저는 조합 설립인가 단계를 되게, 그 이후부터를 되게 위험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물딱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성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조합설립 이전까지는 사고팔고가 자유로운데 그 이후부터는 뭐 제한이 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묶이거나 아니면 현금 청산되거나 하는 물건들이 기준점이 이제 조합설립 인가일인 경우가 많아요. 조합설립 인가일은 조합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적어도 국가가 인정한 법인체 성격을 갖는 대표성을 띈 기구잖아요. 기구. 조합의 대표성을 띈 거니까 조합원들의.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깔끔하죠. 조합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뭐 조합이 잘 안 가르쳐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잘 가르쳐주는 조합이라고 하면은 투자하기 전에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합산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물딱지가 되는 거냐 이런 걸 좀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예전에 경매 물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에 경매 물건이 조합원 물건이 나왔는데 이 경매를 받기 전에 저는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이거 말고 확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경매 물건이 나온 이 물건이 소유한 사람이 또는 이 소유한 사람의 가족이 이 지역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물건이 나오면 이건 등기부 등본 어떻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볼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물건 한 개만 내가 낙찰을 받으면 그럼 이게 다 묶여버려요. 하나만 나오면 아파트 하나로 조합원이 하나로 묶여버려요. 가족도요? 가족도 묶이고 그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묶이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던 거를 한 개만 받으면 이렇게 묶이는 게 이제 이게 1인 다물건이고 한 가족이 있었던 걸 묶이는 게 이게 다물건 세대인데 다물건 세대가 법제처 유권 해석이 거의 20년 동안 아니야 괜찮아 다 따로 줄게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다 무시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지금 나와서 이제는 뭐 이거는 판례가 우선인 거죠? 대법원 판례가 우선이죠. 법제처 유권 해석은요 그냥 의견이에요. 의견인데 관청이 따르는 거니까. 근데 아예 또 법제처 유권 해석에 가면 다물건 세대에 대해서 각자 준다라고 유권 해석이 살아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그때 판결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대법원 판례가 났어. 재작년이구나 벌써. 2023년도에 났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경매를 하나 봤는데 해당 지역의 그 가족이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조합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걸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물건 세대일 수 있으니 좀 확인 좀 가능합니까? 라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딱 대뜸 그 조합에서 하신 말씀이 안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주겠대요. 그래서 왜요? 아니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뭐 제가 속으로는 아씨 본인들이 받으시려고 그러나 뭐 그런 사례도 있어요. 다물건 세대 제가 보기엔 사고 많아요. 한 구역마다 한 1000세대 기준으로 한 3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물건 자도 그만큼 나오고요. 다물건 세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는 수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매도자가 조합설 인가 이후에 파는데 매도자는 내 자식이 내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걸 알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거 고지하게 돼 있어요. 도정법에 매도자는 고지 의무가 있어요. 매수자한테 야, 이 지역에 내가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알고 사. 라는 걸 고지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고지하도록 법령에는 그 문구가 살아있는데 안 했을 때 어떤 벌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만이야. 형사적인 책임이 없고 민사적인 책임이 있겠죠. 근데 안 하면 그만인데 근데 이제
중개사는, 이게 중개가 중간에 끼죠. 중개사님은 매도자가 그거를 고지할 때 고지하라고 확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중개사들은. 근데 이 확인을 안 해주면 이제 과태료 500이에요. 중개사가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개사 수업을 제가 꽤 오래 해왔으니까. 근데 중개사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간다고. 나중에 분쟁이 많지는 않지만, 확률상 많지는 않지만, 뭐 그런 물건을 중개했다. 근데 매수자가 피해를 봤다. 매수자는 전 매도자, 그 다음에 중개인을 상대로 이제 민사적인 소송을 걸 수는 있는데, 근데 뭐 그래봤자 사후 대책이니까 답은 아니죠, 사실은. 그럼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 정도로 그냥 끝나는데, 이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게 실제적인 배상이라는 개념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까지는 판례를 다 검토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시세가 다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물건이 아파트를 못 받아서 피해를 보는 조합원의 이익 정도일 됐고, 그게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아마 판결이 가늠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시기에 구역 지정되었는데 조합에 따라서 10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평균의 의미가 없어요. 와. 평균의 의미가 없고.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 진짜 무의미한 질문이네요. 주민들이 저한테 또 역으로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동의서를 내면은 이 지역이 언제쯤 조합 설리가 나서 철거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지역이 언제 조합 설립인가 날지는 조합원님을 비롯한 다른 모든 조합원님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거니까 저희가 못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해보니 이 정도 숫자의 이 정도 사업성이라면 이 정도 기간이면 됩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공시처럼 동의서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뭐 답은 없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마음이지만 마음을 또 흔드는 게 뭐죠? 돈이잖아요, 돈. 돈이 마음을 흔드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곳은 지금 사업하면 이 정도 사업성이 생겨. 네, 라고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은, 그러면은 동의서가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죠. 결국은 이제 기간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고 서울시장이 있을 때에 재개발을 안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기 어렵게, 구조를. 지금은 이제 추세가 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가 사업성도 좋게 해줬으니까, 사업성도 되게 좋게 해줬거든요. 지금 제가 현장 올 2월달에 동의서 처음 구청에 제출해가지고 동의서 연번 받아와서 걷기 시작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분담금 제시했던 내역이 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다. 중간에 막 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좋게 바뀌었어요. 조합원분들한테 네, 유리하게. 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조합원 한 명당 한 1억에서 1억 5천씩의 분담금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고시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임대아파트가 10개가 줄었습니다. 임대아파트 10개가 줄었으면 우리한테는 한 100억 정도가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한 명당 한 1억 5천씩이 또 득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동의서를 빨리빨리 주고 사업 속도를 높여주겠죠. 근데 혹자는 또 입지가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간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함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립 관계가 아니고 동의어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입지가 사업성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사업성의 여러 파트 중에 입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 경험상에는 지난번 저희 그 첫 번째 그 현장 탐방단 첫 번째 세미나 때도 제가 현장에 대해서 직접 보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모 한강변 지역에 누구나 알고 있는 엄청나게 좋은 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사업이 안 돼. 사업 요건이 뭐에도 안 맞아. 가로정비 사업도 안 맞고, 역세권 활성화도 안 맞고, 역세권 장기전세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입지는 끝내줘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저한테 의뢰가 들어가서 검토를 해봤더니 1대1이야. 그러니까 사업성이 꽝이에요. 네, 그런 현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입지냐 사업성이냐를 놓고 봤을 때 다른 듯 같은 말, 이런 표현할 때 제가 가끔 드리는 비유인데, 뭐 이제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랑 1,000원짜리 있으면 뭘 주셔야 돼요? 제일 큰 거요. 둘 다 주셔야죠. 네, 왜 하나만 주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입지와 사업성 중에서 전 둘 다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어떤 거 하나만 선택했을 때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굳이 진짜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저라면 사업성 좋은 데 가서 돈을 빨리빨리 사업이 되게 해서 돈을 만들고 입지 좋은 데 가서 살겠어요. 뭐 그런 정도? 그런 전략으로. VS로 볼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러네요. 포함 관계로 보여져잖아. 그러네요. 사업성 안에 입지가 있는 거지. 이거를 뭐 달리 표현하거나 이게 두 개가 뭐 이렇게 동떨어져 있거나 그 중에 하나만 꼭 픽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 도심 복합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방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도심복합사업. 그러니까 도심복합사업이 원래는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이 개발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공복합사업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민간한테 주자고 해서 도심복합특례사법이 올해 2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2월 달에 나왔는데, 근데 우리끼리는 이제 원래 법령 명칭은 도심복합특례법인데, 특별법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앞에 이제 민간을 붙여서 이제 공공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복합사업이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이제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도심복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뜨고, 이제 자치법규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지자체처가 쫙 뜨거든요. 근데 서울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원래 나와야 돼요, 지금요. 안 나오고 있는데, 저의 추정은 네. 이게 약간 좀, 당색하고 정치하고 좀 관계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민간복합을 조금 꺼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대상지 선정 자체가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랑 겹치거든요. 오세훈 씨는 지금 그걸 밀고 있는데, 민간복합법이라는 게 법령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잘못 밀면 약간 좀 언밸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조례가 없고요. 조례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례안은 지금 나와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조례안을 읽어보면 다 핵심적인 내용을 다 이제 없애놨어요. 그게 이제 운영규칙으로 나올지 아니면 더 다듬어서 조례안이 더 확정될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금 대상지 선정 요건을 좀 세게 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좀 더 엄격하게. 엄격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역세권의 기준에서 여기 근접도를 더 심하게 본다거나 면적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묶는다든가. 지금 역세권 활성화가 10,000제곱미터거든요. 네. 역세권 장기전세 좀 큰데 역세권 활성화 수준으로 10,000제곱미터까지도 축소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일반적으로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250m, 역세권 활성화는 뭐 250m, 350m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그 거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붙어야 된다는 얘기가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역사에 그 해당 구역이 딱 붙어 있느냐, 뭐 이렇게 한 블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용적률 혜택을 받으려면은 붙어 있거나 간선도로변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렇다고 역사에 딱 붙어 있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아마 민복에서는 그런 규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 추정이에요. 근데 지역별 조례에서는 그게 아직 안 보여요. 지금 막 대구, 부산 다 나왔어요, 조례가. 서울시만 아직 안 나왔는데, 그냥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는 약간 좀 민간복합을 좀 꺼리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이제 법령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법령에 대상지에 대해서 선정 기준을 지역별 자치구 현안에 맞게 조례로 담아라 이렇게 위임해놨거든요. 근데 그 위임상에 이제 어떤 게 담기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막 뭐 네이버나 유튜브 상에 뭐 민간복합 취시한다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들리는 한간의 얘기로 보면은 대상지가 다 안 돼요. 요건이 아마 되게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뭐 들리는 얘기예요. 예. 뭐 내년에 또 이제 선거니까 뭐 또 선거가 바뀌어서 이제 민간복합을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 뭐 자기 브랜드의 상품을 팔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뉴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휴먼타운도 있고. 휴먼타운도 있어요. 휴먼타운이 원래 이제 주관경 개선 사업을 휴먼타운이라고 오세훈 씨가 불렀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세훈 씨가 이제 딱 그때 급식 사태 나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거를 두꺼비 하우징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두꺼비 바꿨었어요. 두꺼비 하우징? 두꺼비 하우징.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오세훈 씨가 되면서 휴먼타운 2.0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이렇게 잡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뭐 이걸 오세훈 씨가 보진 않겠죠. 정치인들은 이제 본인만의 이제 브랜드를 좀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도심복합 사업은 브랜드가 어찌됐건 간에 뭐 첫 시장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발의가 돼서 통과된 거는 민주당 발의니까 약간 좀 민주당 쪽에 가까운 법령이고, 그리고 조합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신탁 방식이니까 약간 공공하고 민간 방식하고 딱 중간점 방식이거든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게 조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돼요.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이제. 네. 원래는 8, 9월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나와야 되겠는데, 안은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안 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제가 판단이 안 되고, 안에서 다시 또 운영 규정으로 이제 위임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안을 더 디테일하게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령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민간복합, 도심복합 사업의 대상지 요건하고는 완전 더 타이트하게 갈 거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거의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시장 얘기 나온 김에 내년에 그렇게 바뀌면 네. 초기 재개발 시장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정치적인 게 뭐 예전에 고려에서 조선 넘어왔을 때도 바로 수도부터 바꾼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천도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결국은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치랑 도시랑 연결 지으면 안 되냐, 뭐 부동산하고 왜 이렇게 뭐 그러냐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 바뀌고 이해관계들이 바뀌고 정치 구도가 바뀌니까. 근데 내년 선거 때에 마치 극단적인 예로 네. 진짜 오세훈 씨의 반대 성향에 계신 분이
서울시장이 된다. 완전 반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다 그러면 누가 봐도 신통 뭐하는 스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거를 전 시장이 나하고는 좀 반대지만 내가 밀고 갈게 뭐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좀 특색을 바꿔서 대상지도 바꾸거나 하겠죠. 그래서 정치는 부동산하고 연관이 저는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기존은 그게 뭐 이름 브랜드는 바꾸겠지만 이제 방식이 바뀌는 게 문제가 있겠지만 기존은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는 기존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 재개발 동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반대하는 몇몇 분들이 똘똘 뭉쳐서 찬성하는 사람들 집 찾아다니고 반대하라고 설득도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월세 받아야 해서 싫다, 임대 많아서 싫다, 공원 사라져서 싫다, 그냥 싫다. 추진하려 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유도 각양각색이라서. 맞아요. 질문 좋다. 초창기 때 2003년 4년 5년도 때의 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득해?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아주 명확해요. 그런 지역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설득이 안 되는 현장을 저는 안 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현장을 딱 봤다. 이 지역을 내가 추진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선 이제 그냥 주판을 두들기는 거죠. 이제 뭐 계산을 러프하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볼펜으로 끄적끄적 되네?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정밀 계산이에요. 이제 진짜 공시지가 모든 거 다 띄고 타산 감정하고 건축계획 만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법령 다 뒤져봐서 가부 결정하고 다 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 가서 계속 식당에 가서 앉아있고 집집마다 월세, 전세 다 이제 추세 파악하고 네이버에 부동산 어떤 물건 나온 이거 한 6개월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동의할 사람이 법정 요건에서 말하는 그 요건 넘는다.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들어간 현장은.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막 그때는 막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막 내가 설득하면 될 거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지 않고요. 근데 이런 데는 있어요. 모든 계산상으로 이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계산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감정적으로 반대를 해. 그때 이제 이해시키는, 설득이 아니고 이해시키는 거죠. 이렇게 돼서 당신 재산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동의해요. 이거는 설득이 아니고 이해시킨 거예요, 저희가. 저희 현장에, 지금 동의서 갖고 있는 저희 현장에 큰 빌딩 같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한 연매출 한 500억 이상 되는 중견 기업인데 이분들이 거기가 사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물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설명에 오셔가지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저희 이사회에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이사회를 한 1시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이사회 말미에 가가지고 이제 이사들 앞에서 한 10명 가까이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쭉 브리핑을 했더니 쭉 이사님이 쭉 듣고 나서 이제 저희 나가고 거기서 의견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역할은, 저희 정비사업체의 역할은 뭐 옛날처럼 무슨 막 진짜 옛날 막 적준, 적산 뭐 이런 막 철거업체 쓰고 막 재개발 안 되는 데를 막 뒤로 협박을 해가지고. 영화처럼. 뭐 그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지금은 되는 지역을 골라서 이해시키는 거지 설득시키는 단계는 이제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정비사업의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데 내가 이제 같은 구역의 그 원주민이거나 네. 조합 예정이야 이제 네네. 갖고 있어요 물건을.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거죠. 반대파들은 이제 막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것도 같은 얘기인데 내가 원래 그 지역을 갖고 싶지 않았지만 뭐 상속이나 아니면 원래 옛날부터 살던 집이어서 어쩔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설득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투자라면 그런 지역은 가면 안 되죠. 그런 지역은 투자를 약간 꺼려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현장 탐방 갈 때 제가 3080이었다가 지금 신통 추진한다고 민간복합하는 3파전인 현장, 장기 전세하는 데에 막 신축해가지고 껴달라고 하는 현장, 역세권 활성화를 아닌데 대상지역도 아닌데 역세권 활성화한다고 막 주민 설명회를 열어서 물건 팔아먹는 현장, 셀러. 그 다음에 역세권 장기 전세 지역이 아닌데 150만짜리 월 150만짜리 간판 걸어서 네, 간판 걸어서 추진 준비위원회 걸었다는 그런 사례 지역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뭐 저는 안 가는 게 맞고 그런 지역은 되도록이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역을 투자했다 그러면 열심히 주민들 설득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후구한테 파는 게 맞지 않나. 또 주민 설명회를 열 때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물건 자체보다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나요? 어깃장 놓는 강성 인물이라든지 조합장 주요 인원의 과거 이력이 이상하다든지 주도하는 간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워낙에 벌칙 규정이 세서 옛날에는 진짜 비리가 많았어요. 뭐 제가 조합에서 일할 때는 막 진짜 비리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근데 요즘은 워낙에 벌칙 규정이 세요. 도정법은 어기면 10년 이상이에요. 이하가 없어. 법령이 그냥 판사가 재판을 할 때
1억 이상이면 1억에서 100억만 넘어가도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하라고 그냥 법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뭐 잘못하다가 걸리면 그냥 10년이에요.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한참 뭐 몇채 나온다 뭐. 요즘은 그런 거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상당히 투명해졌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제가 겪은 사례 중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찬성해야 될 집이야. 다 낡았고 이게 그냥 재개발 지역이 아니면은 뭐 한 5억짜리인데 재개발되면 이게 10억짜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태극기 걸어놓고 반대하더라고. 태극기. 네. 근데 나중에 만나 보니까 그냥 진짜 이분이 신념이야, 신념. 예, 뭐 재개발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신념. 뭐. 근데 그런 경우를 제가 여지껏 한 지금 30년째 있으면서 딱 한 번 겪어봤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제가 여지껏 이제 대부분 이제 전반기 때 말고 지금 한 후반기 때 요즘에 겪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돈 얘기예요. 계산을 다 해보고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기대치보다 좀 작거나 지금 누리는 게 좀 혜택이 크거나. 근데 그거만 좀 잘 설득이 되면은 요즘은 좀 잘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다가 요즘은 또 법령이 좋아져서 사업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좋은 현장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동서얻기 좀 편한 것 같아요. 하남 구도심 2구역 3, 5호선 예정이라 갭 1억 빌라 투자했는데 정비구역 지정됐어요. 주변 신축 8사가 12억 정도입니다. 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지역하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좀 제가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이거 지난번 수업 때 말씀드렸나 여기 와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개포주공을 9천만 원대부터 봤다니까요. 개포주공 9천만 원대부터 살까 말까 하다가 얘가 1억 5천, 2억, 3억, 5억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미쳤다고 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미쳤다. 근데 그게 뭐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점집 가서 물어보는 게 맞다. 네. 네.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장에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인물권 사도 돼요? 저 지역 제가 가도 될까요? 이런 건 성립이 안 되고, 여기에 뭐 조합장이 뭐 신통을 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모아타운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지문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가치 판단에서 미래적인 판단을 점치듯이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도 없고. 근데 그게 제일 관심 있지 않을까요? 일반 수강생들 입장에서. 저도 관심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점을 보러 가고 싶은데. 미래 가치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누구의 영역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뭐 알 수 없는. 근데 뭐 큰 틀에서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흐름이에요. 서울로 와라. 서울 중에서 7지로 와라. 7지 중에서 이제 대통령 한강변 역세권으로 붙어라. 뭐 이 정도는 이건 답인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니까 얘가 얼마 될 거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동일한 구역 안에서도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이버 네, 부동산만 보더라도 거기 안에서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 아니면 뭐 좀 안전한 물건이나 위험한 물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전 위험은 이제 아파트 받을 수 있냐 없냐, 조합은 있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분양 자격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뭐 거리산정 기준일도 봐야 되고 분양 대상 규정도 봐야 되고 구조례 신조례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고. 좋은 물건은 이거 같아요. 조합원들의 전체 재산을 빌라, 토지, 건물 막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재산을 이게 물건이지만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감정평가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때 그 기존에 매겼던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공시가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 금액을 알 수가 없어. 뭐 감정평가사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공시라든가 이거는 다 공시가 돼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공시의 모든 걸 다 띄워봐. 내가 투자하려는 구역에 다 띄워보면 그러면 그 총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총합.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총합인 말 1,000억이야. 네. 근데 내가 살려는 물건이 뭐 1억이야. 그러면 내 지분이 0.1%인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 지역이 재개발된다라고 하면 나는 1,000억 중에 0.1%의 내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0.1%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식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좋은 물건은 뭐냐면 내 지분이 큰 거를 싸게 사는 거예요. 뭐 대지분이 큰 게 좋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돈으로 환가한 다음에 그 환가한 그 값어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데 그 몇 프로를 내가 얼마 주고 사느냐를 따지셔야 돼요. 근데 그때 비율은 큰데 내가 사는 돈이 싸다면 그건 좋은 물건인 거고 그게 아니고 비율은 작은데 내 투자 금액이 크다면 그건 나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재개발 지역에 그냥 뭐 신축이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럼 큰 물건이 좋은 거예요? 단순히? 근데 걔는 또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 계산을 해봐야지 되겠죠. 이제 이런 계산 하나, 또 하나 계산은 또 뭐냐면 이게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가치면은 지금 5억 넣고 나중에 추가 부담 금액이 0인 물건과 지금 1억 넣고
나중에 4억 넣는 물건이 더 좋죠. 내가 권리 확보만 1억을 한 다음에 4억은 뭐 인플레가 계속 올 테니까 천천히 넣어도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율의 구조에서 내 물건의 값어치가 큰 거. 두 번째는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은 거. 그게 이제 재개발의 핵심이죠. 근데 요새는 진짜 부쩍 그 한강 라인이나 진짜 좋은 구역 아니고서는 네. 관심이 없는데 서울의 다른 정비사업 업체로서도 다른 구역 하시는 데는 없으세요? 한강변 말고? 저는 관심 있는 데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용적률을 많이 줬을 때 도대체 지금 여기 전기가 맞는 거야?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구가 1000명이었는데 2000명 늘면 공원도 같이 늘어야 될 거잖아요. 네. 기반시설도. 네. 아니면 막 공원에 막 배드민턴을 막 복잡하게 쳐지겠죠. 아니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공학이 뭐냐면 여기에 갑자기 인구 확 늘었을 때 뭐 수도의 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엔지니어링 파트인데 네. 지금 서울 시내를 어찌됐건 간에 갈아엎어서 낡은 동네를 재개발된다는 얘기는 기존 용적률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 인구가 밀집된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그 인구 밀집되는 거기로 인한 다른 피해 요소가 생기는 거죠. 뭐 원자력을 하나 더 놔야 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건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면서 용적률을 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역세권밖에 없어요. 역세권은 그래도 도시공학적으로 어느 정도 용적률을 많이 줬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더 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은 요즘은 그냥 다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위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역세권은 지금 법령도 계속해서 용적률을 더 줄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더 준다는 얘기는 뺏기는 것도 있지만 사업성이 증가가 되니까 조합원들도 혜택이고. 아마 제가 이거를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매경하고 한강변 역세권 투자 지도라는 책을 썼다고요. 지금은 절판됐지만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뽑았던 지역들이 지금 다 떴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역에서 웬만하면 300m 이상 벗어나지 말아라. 이거 무조건 돈 된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역은 예정역 포함. 예정역도 너무 먼 예정역 말고 이제 실시 계획이 나와서 이제 그 지도를 보면은 예정역에서 역사 모양이 그려진대. 아, 예. 예. 그런데 포함해서 역 주변으로 300m 안쪽의 빌라들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개발될 가능성들이 좀 다른 데보다 높다고 봐야겠죠. 재개발 구역은 증산 5구역, 수색 8구역, 가련 1구역, 제기 6구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디가 제일 투자 가치가 좋을까요? 제가 왜 웃는지 네. 아시겠죠? 저는 네. 답변이 기대가 돼서. 제가 현장 탐방을 갔는데 현장 탐방 가기 전에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네. 여기는 이런 직거리를 하고 있다. 뒷거리. 예를 들면 역세권 장기 전세가 해당 지역이 아닌데 빌라를 팔기 위해서 가짜 추진인의 사무실을 열어놓고 간판만 걸어놓고 안에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간판만 그냥 추진위원회처럼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추진을 열었으니까 이제 블로그를 또 운영을 해요. 블로그에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마지막 3개 급매합니다. 40분도 연락 주세요라고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자료도 보내드렸어요. 저희 회원들한테 현장 탐방 오신 분들한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업 중에 다 했거든요. 다 하고 이제 현장 탐방을 딱 갔어. 딱 갔는데 어떤 분이 딱 자료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물건요 저 사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사례로 보여드린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다 기승전결 재배 이제 그냥 이 물건 저 주세요 뭐 이런 그 물건은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은 저는 이제 중개를 안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보기엔 다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잘 안 하는 게 제 버릇인가? 나쁜 버릇인가? 아니면 제 신념일 수도 있고요. 예. 어느 지역을 좋다 하면 또 어느 지역을 또 나쁘게 그분들도 어떻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죠 또. 예. 네. 원효로 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광흥창역 재개발 현석동 앞날이 궁금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결이야.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긴 하시죠. 다 알죠.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방송에서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 이해관계들이 다 있고 거기에. 세부 내용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알죠. 다 알죠. 예민하죠. 제가 예전에 저희 그 회사에 지금은 아닌데 저희 회사에 에이전트 한 분이 세미나를 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지역이 좋아요, 이 지역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뭐 극명하게 더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극명하게 더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 지역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이 지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제가 에이전트로 있던 분이 세미나를 열어서 회원들한테 저 지역은 절대 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역 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막 민원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서울은 전 다 좋다고 봐요. 다 좋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현장 탐방 가서 저희 같이 오신 분들한테 드린 말씀인데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미래 가치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눈에 담아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가서 이 지역이 아파트가 38층이 된대. 좋겠네. 이거는 탐방의 의미도 없고 좋겠죠. 뭐 거기 좀 다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짓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은 이런 반대파가 있고 이런 신통 추진하는 사람, 여기에는 민간하는 사람, 여기가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이고 노후도는 지금 몇 프로인데 좀 깨질랑 말랑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본 다음에 결정은 이제 본인들이 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이거를 5년 후에 입주시킬 거냐, 10년 후에 입주시킬 거냐, 아니면은 이 동네 개발이 안 될 거냐에 대한 변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를 본다는 거는 미래에 뭐가 그냥 머릿속에서 동화적으로 그냥 아파트 같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어떤 제약 요소가 있는지,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 또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아는 현장들인데 예를 들면 모 현장 같은 경우, 마포구에 있는 그 모 현장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막 깨질랑 말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잘 되면 딱 후딱 진행되면 좋은 거고 깨져버리면 이제 또 다시 또 그게 또 살아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런 요건들을 검토하시는 게 맞고요.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러면은 딸내미가 답도 못하는 뭐지 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자양 3동 아파트 소유 중인데요. 이거 팔고 2동 재개발 빌라나 모아타운으로 갈아타도 되나요? 구축 아파트들이라 투자로 보면 어떤 게 나을지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댓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SBS의 그 부동산 이슈 같은 거를 하는 그런 프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부동산 하락론자 중에 선대인 씨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막 하락할 거다. 근데 이제 상승론자로 저를 찍었어요. 이제 SBS 모 방송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재개발 전문가로서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는 없어지고 이런 요소가 이렇게 된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요소가 있다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외 변수들 그때 당시 2008년도 전이었으니까 대외 변수가 좀 막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던 시절이었거든요. 대외 변수는 뭐 제가 보기에는 날씨하고 같습니다. 뭐 지진, 천둥, 번개, 해일 이런 것처럼 제가 갑자기 뭐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는 거고 예보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변수가 있다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를 본다면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아니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방송에 딱 나온 거 보니까 다 잘라먹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대인 씨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하락이 돼버린 거야. vs.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시를 쓸 자신은 없어요.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시를 쓸 자신은 없어요. 근데 디테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데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가지고 계신 거를 비싸게 팔고요. 거기 다른 거를 싸게 사면 되죠. 예. 근데 얼마에 팔지도 모르고 얼마에 여기 살지도 모르는데 이거 팔고 이거 사면 돼요라는 이 질문 자체가 아니 제가 이게 유튜브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질문도 성립이 안 되고 답변도 성립이 안 되고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뚱그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좀 저희가 10년간 재개발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고요. 역세권 진짜 강조하시네요. 네, 역세권이 아마 제일 빨리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역세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역세권 장기 전세,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그다음에 도심복합. 물론 이제 뭐 지역대 주화 뭐 이런 거 따지면 많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재개발이라고 부르는 걸로 본다면 요 네 가지 사업인데 요 네 가지 사업은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대상지 선정 기준이 다 달라요. 역세권 활성화랑 역세권 장기 전세랑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그다음에 도심복합이 대상지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검토하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이제 딱 어느 지역을 딱 봤다. 그러면 요게 요거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 요건 역세권 장기 전세, 역세권 소규모. 요거는 민간복합.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중에 한 2개 이상 걸린다. 2개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다. 그럼 만약 역세권 활성화가 안 되면 역세권 소규모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현장들 검토하셔가지고 그런데 남들이 모른다. 유튜브에도 뒤져봤더니 없다. 그리고 아무도 뭐 언급을 안 해. 근데 보통 유튜브에 언급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물건이 팔릴 게 있어야지 언급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건이 팔릴 게 없는 지역은 언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건이 뭐 누가 이득을 본다고 거기에 언급을 하겠어. 근데 그렇게 언급 안 되는 지역 중에서 좋은 지역이 많아요. 언급이 안 되니까 유튜브에도 없으니까 현장 가보면 물건이 널려 있는 거죠. 좋은 물건들이.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현장 있겠어요. 뭐 그런 현장 뭐 많아야 뭐 이제 뭐 한 10개 남았겠어요. 이러는데 제가 이제 민간복합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2월 말에 2월 27일인가 법령 나오고 나서 법령상의 지역 중에서 민간복합
이 성장 거점형이 있고 이제 주거 중심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을 제가 한번 쭉 뽑아왔거든요. 법령상에. 근데 법령상에 해당이 되면은 적어도 역세권 장기 전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줄이면은 역세권 활성화가 해당된다는 얘기고. 뽑아왔더니 제가 뽑아본 것만 한 8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직도 지역이 많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지역인 거죠. 제가 뽑은 데는. 유튜브에 없는 지역들. 근데 그런 지역들 가시면 좀 이제 그런 지역을 가서 사.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지역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잘 팔릴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지금 네 가지 유형도 있고 네. 이게 네 가지가 각각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지역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일반인이?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 어떤 분이 유튜버에서 유명한 유튜버인데 재개발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하지 마.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 친구 중에서 저보다 공부 더 잘했던 친구가 더 못 사는 경우도 봤어. 네. 예, 공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꼭 공부가 돈하고는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지금 더 잘 살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구분이 더 많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라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뭐 이게 분야가 아니고 내가 진짜 평생 한 2번 살까 말까인데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소개해주는 사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분이 야 공부하지 마. 나한테 어려운 거 묻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모르죠. 나도 몰라. 그런데 몰라도 돼. 이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서로 둘 다 모르면 둘 다 지팡이지고 지금 뭐 개울 건너는 건데 이거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 일반인들은 몰라도 돼. 하지만 한쪽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모르면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예, 적어도 제가 중개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팔아라. 예,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고 알고 팔아라. 서로가 모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적어도 공부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틀린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쪽은 뭐 선배로서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셀러로서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알고 나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여지껏 지구가 움직이는 그냥 자연 현상이고 그래도 성공하려면 내가 알아야 된다. 저는 이거는 그냥 원칙이라고 봐요. 뭐 저도 막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면은 물어보러 가잖아요. 근데 물어보러 갈 때 적어도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러 가냐면 내가 뭘 물어볼지 알고 가요. 제가 뭘 물어봐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답변해 줄 거라는 거를 알고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 저 기도하면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 해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변호사를 간다거나 감정평가사한테 간다거나 아니면은 토지 전문가한테 간다거나 전 토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어떤 질문을 그 분야를 그분만큼은 제가 팔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한테 내가 질문할 정도의 수준은 제가 갖추고 가야 되는데 질문할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가서 물어봤던 이분이 그런 거 몰라도 돼. 이건 제가 보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서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몰라도 돼. 하지만 나는 질문은 알아야 돼요. 질문이 뭔지도 모르면 이건 뭐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댓글에 쓰신 분들한테 약간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질문은 뭐 물론 댓글에 한계가 그럴 수도 있지만 질문이 성립이 돼야 답변이 성립되는 것이고 근데 답변하는 자가 내가 여지껏 재개발 투자해봤더니 해봤더니 그 의미 없더라. 그냥 사면 돼. 일면 맞기는 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률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재개발 물건 평가해주고 물건을 선정해주거나 상담해주는 그런 좋은 업체를 찾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질문이 좋네요. 좋죠. 만약에 유튜브한테 갔는데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모아타운을 권장을 해. 모아타운을 권장하는데 설명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설명을 해. 그럼 메커니즘이 다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 물건에 속한 개발 방식이나 그 물건이 어떤 포지션에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뭐 분양 자격이나 물딱지 권리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한 답변이 와야 돼요. 나 믿어 뭐 이런 답변이 아니고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똑같은 카드를 들고도 이 판이 훌라판인지 포커판인지에 따라서 룰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적어도 전문가의 역할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전문가가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전문가일 수도 있죠. 뭐 이게 한 8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 워렌 버핏이 이렇게 뭐 이 책 좀 읽어봐라 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책이 있는데 뭐냐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나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원래 주식 쪽에서 유명한 책인데 네. 뉴욕에 쫙 요트가 이제 쫙 깔려 있는데 단 한 척도 없더라는 거죠. 고객의 요트는
누구의 요트만 있나요? 그러면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브로커 분들의 요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그냥 단순 고객의 접근을 하면 절대 그 요트를 살 만큼의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느냐? 그분들을 데리고 몰라도 돼 하는 2, 3인이 이제 부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주식도 그렇고 뭐 모든 이제 재테크의 상품은 마찬가지인데 이 영상에서 좀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이건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래도 100명이 만약에 들으면 실제로 이해하시는 분은 한 5명 안쪽이라고 좀 보는데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거 아주 우습게 얘기하면 호구되지 말자.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내가 알고 상대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서로 판단을 하고 컨설팅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아니고 그냥 저 어디 사요? 이거 사세요. 이거보다 이게 좋아요. 왜요? 믿으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고 공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아야죠. 모르고 어떻게 이걸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물어봤는데 신통 끌고 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배정 기준, 권리산정 기준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흘러가는 구청에 서류가 왔다가 가서 끝나는지 서울시까지 갔다 오는지에 다 달라요. 메커니즘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재개발만 30년 했으니까 저는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재개발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조합 서류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입주, 이전고시, 청산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제 재개발 뜬다 그러면은 이제 쭉 모여들죠 사람들이. 재개발 안 좋다 이제 박원순 씨한테 그럼 다 사라져요 또. 네. 근데 재개발은 한 현장을 그래도 거래가 아니고 이제 그 메커니즘 이해하려면 한 현장을 최소 5년은 몸을 담아야 되거든요. 인볼브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 이제 인생을 바칠 만큼의 또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근데 적어도 저는 전문성을 띈다라는 얘기는 남들 앞에 섰다는 얘기는 자신감 있게 섰다는 얘기는 전문성을 띄었다는 얘기는 그분 입에서 야 몰라도 돼라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압니다. 이 말은 성립이 돼. 당신은 몰라도 되지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성립이 되는데 거꾸로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둘 다 몰라요.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물론 그래도 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기죠. 둘 다 장님이야. 그런데 진짜 샀어. 몰라. 그런 시기예요 지금. 개울가를 잘 건넜어. 개울도 아니야. 그냥 어디 가도 부딪힐 데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이것도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인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10년 전에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10년 전에 어떤 분이 뭘 사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는 그분한테 감사하대요. 또 제가 보니까 그때는 뭘 사도 돈 벌던 때였어.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도 아니야. 5살 꼬마애한테 빨간 펜, 파란 펜, 지역, 서울이라는 거 정해야겠죠? 이렇게 색깔 칠한 다음에, 야, 너 어떤 색깔 좋아하니? 이 색깔요? 그거 사도 돈 벌었다고요. 예. 근데 그건 시기의 문제인 거지. 그건 얻어 걸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많은 또 변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 저는 그런 거에서 제가 약간 가다가 좀 이거 아닌데라고 딱 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열받는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재개발 너무 어렵죠? 몰라도 돼요. 저는 이 표현 되게 싫어해요. 그럼 저는 왜 공부를 하고 있나?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이런 표현이 맞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몰라도 되는데 요 정도는 제가 얘기할 때 알고 계세요. 권리산정 기준이란 무엇입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이쪽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몰라도 돼. 지금 사면 돼 무조건.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조합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합의 임원은 규정이 있어요. 현행 법이. 기준 있어요. 보유기간 몇 년, 네. 소유기간 몇 년,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조합 가면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은 업무 집행기구이지 결정 권한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결정은 다 총회에 거쳐서 하는 거고 부동산 원통에서 구청에 인가를 받는 형태니까 결정 권한도 없고 조합장 힘도 없어요 사실은. 업무 집행 권한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전문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전문성이 없는 걸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죠. 정비업체. 네. 정비업체가 역할이 조합을 컨설팅해서 도와주라고 법에서 승인해 준 단체가 되는 거죠. 조합장님은 그래도 전문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많이 이제 전문 조합장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타 조합장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봤더니 괜찮네.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조합도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사람이 막 여러 군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보통 한 현장을 맡으면 한 최소 5년은 끌고 가야 되거든요. 최소 5년은. 아마 한 사람이 조합장이 전문화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한 3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3, 4개 하기는. 근데 그래도 요즘 좀 생겨나고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 조합은 전문성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구역이 좀 작은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몇 년 거주, 몇 년 소유 뭐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 조합장이 없는 거야. 없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구청에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는 조합장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시나 이제 각 지자체에서 조합장을 대신할 어떤 그룹을 이제 지정을 해놔요. 변호사, 뭐 정비업체를 몇 년 이상 한 대표, 건축 설계사,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이제 뺑뺑이로 돌려서 이제 전문 조합장으로 이제 배정을 해주죠.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원주민이 조합장 되신 분들은 많이 알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이거 입주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이게 사라고 하는데. 왜냐면 조합장도 알 수 없고, 조합장은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고, 구청은 알아요. 아는데 답변 안 해줘요. 구청은 이제 그걸 답변을 잘못해주면 또 판례나 이런 게 자주 바뀌니까, 아까 법제처에서는 준다고 했다가 네. 대법원 판례에서 안 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답변을 잘 안, 아주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중개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제 수업을 들으시는 중개사님들은 잘 아세요. 근데 대부분 중개사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선 중개사 잘 아시는 분 선택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유튜브도 많이 전문가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전문성을 물어봐야겠죠. 요거 분양 자격이 있냐, 물딱지 않냐,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게 몇 평형 배정받을 것 같으냐. 그런데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제 그 사람인 거죠. 아, 네. 중개사가 그걸 다 알아야겠네요. 중개사는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법이 많잖아요. 공법이 한 과목인데 공법이 또 되게 많잖아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공법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재개발은 또 작잖아요. 네. 도정법은. 그러니까 보통 출제 빈도가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정확하십니다. 네, 안 나가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도정법은 좀 약간 좀 소외시 한다고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중개사님들한테 공부를 좀 많이 해라. 도정법을. 네, 도정법을 많이 해라. 특히나 거래하시는 분들이니까 물딱지는 피해 나가야 되니까 분양 자격 부분을 좀 꼼꼼하게 공부해라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도정법을 패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그렇죠. 3문제밖에 아니니까. 너무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냥 패스. 3문제밖에 안 되는데 막상 현장에 나와보면 거래는 거의 60%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많은 거죠. 아파트 다음이니까. 뭐 제가 뭐 공인중개사 협회 뭐 제안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제안할 이유도 없지만 협회 시험에서 제가 보기엔 도정법 파트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거래 사고를 좀 막으려면. 도시개발법 조금 줄이고. 도시개발법은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어, 또 거꾸로. 근데 거의 비슷한 분량 아닙니까? 네, 도시개발법은 사실 서울 시내에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재미도 없고 도시개발. 네. 도정법은 그래도 뭐 재밌는데. 재밌는데 그렇죠. 제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좀 뜰만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차분하시죠?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부항거리지 않으시고 네, 네. 조근조근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이시긴 하시죠. 조합장은 월급을 얼마나 받나요? 뒷돈 이런 거 빼고요. 뒷돈은 무조건 못 받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누적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니까 너무 바꾸기에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뒷돈은 요즘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뭐 받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월급하고 판공비를 받는데, 판공비. 근데 현장마다 달라요. 현장의 난이도마다 다른데, 네. 현장이 작은 곳은 그냥 일반 회사의 한 과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현장이 좀 크다. 그러면 한 부장 정도.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조합장 성과급으로 뭐 집 한 채 받았다 뭐 이런. 그거는 정말로 달려가기 딱 좋은 케이스죠. 성과급으로 나중에 받았다가 문제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결을 또 잘못했거나 뭐 성과가 실제 성과가 아니었거나 뭐 이럴 수 있죠. 저는 지금부터는 재개발 타이밍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다시 또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공공으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지금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아마 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마음속에 걸리는 건 저쪽 멀리에서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누가 막 이렇게 손 흔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현장이 소규모 재개발인데,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동의율이 80%예요. 80%인데 50명씩 잡으면 100명이잖아요. 80%면은 80명이 동의해야 되는데 법령이 통과가 됐어요. 75%로. 그러면 이제 5명이 주는 거죠.
제가 동의서 걷어보면 막 70%, 75%에서 왔다 갔다 해요. 80%가 좀 벅차. 근데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내년 2월 달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동의서 5장을 덜 걷어도 되는 거가 됐는데 네. 근데 이 법을 누가 통과시켰냐면 민주당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두 쪽 다 약간 좀 재개발 쪽을 좀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두 개가 다.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밀고 어디는 좀 죽이고 이럴 수는 있겠죠. 뭐 공공의 기여도의 차이도. 그러니까 지역의 네이밍에 따라서 오세훈 씨가 밀었던 거를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면 이 사람은 안 밀고 또 반대로 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조는 양쪽 다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장이 올 것 같다. 100%. 100%? 네, 저는 신중하신 분인데 또 이럴 때는 또 100%라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방법이 1도 없으니까. 뭐 갑자기 뭐 가퓨탄가? 공중에 돌을 띄워서 거기다 아파트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뭐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이거를 뭐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뭐 신소통합 브랜드로 하느냐 또 뭐 두꺼비 하우징으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어도 두꺼비. 브랜드의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방법론은 제가 보기엔 무조건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당 모두가. 좀 그래도 많이 바뀌었네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옛날보다는. 네. 현장 탐방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막 메일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니까 지난번 45명 정도가 오셨는데 용산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080 하는 지역 하면서 지금 신통으로 가느냐 뭐 민간복합으로 가느냐가 지금 서로 이렇게 의견이 대립돼 있는 지역. 또 한 군데는 이제 아까 말씀 장기 전세 추진하는데 근데 이제 빌라들이 한쪽 막 지어지면서 이제 거기 넣어달라 말라 막 이런 지역 그리고 활성화하는 지역. 제가 직접 추진하는 지역. 용산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한 1시간 반, 2시간 다닐 수 있는 코스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8개에서 한 12개 사이. 이렇게요? 네. 그만큼 이제 코스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코스 다녀봤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 생각에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주 말일로 생활하고 있고요. 이제 토요일마다. 근데 이제 인원이 너무 많으면 좀 나눠야겠지만 한 20명 정도씩 다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왜 갔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는 뭐 VOD로 먼저 보고 가기 전에 한번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될 건지 뭘 유념해서 봐야 될 건지에 대한 또 공부를 한번 또 세미나로 하고 네. 현장을 갔다가 와서는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지도상으로 보면서 여기는 왜 갔다 왔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레귤러하게 한번 가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OD로 수강을 하는 게 일단 우선 먼저 1단계네요. 예, 제가 드리는 메시지나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머릿속에 담고 현장을 보는 거랑 안 담고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저희 회원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게 그래도 머릿속에 약간이라도 좀 들어간 상태에서 현장을 바라보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장을 보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VOD를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이 현장을 좀 다녀보시면 내가 안 봤던 문구들 현장의 속성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VOD 안 보고 현장 가면 아까 같은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입문권 제가 사도 되나요? 저는 이제 안 좋은 사례로 보여드린 건데 이제 안 좋은 사례로 보여드린 거를 금융권 사겠다고 덤비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우선은 용산 위주로 좀 많이 다닐 거고요. 꼭 다니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지역을 왜 다니는지에 대한 이제 VOD를 만들어서 계속 아카이브 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다닌 것도 이번에 담겨져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지난번 했던 내용들이고 맨 마지막에 지금 보면은 이번에 갔던 현장들 어떻게 다녔다를 제가 또 한번 다시 짚어드렸어요. 요게 이제 계속 쌓이겠죠. 뭐 이제 한 용산이 한 10개 쌓일 때까지 한번 다녀보려고요. 우선. 이거 좋다, 이거. 네. 현장도 이렇게. 그날 가고 그 다음날 찍은 거예요. 찍어서 이제 다시 그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이 VOD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현장 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찍어서 올려드렸더니 다시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이제 저게 이제 계속 쌓여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우선은 뭐, 그래도 용산이니까 용산을 먼저 좀 다녀보고, 용산 10군데 정도 다녀보고, 근데 또 이제 먼저 갈 생각이에요. 용산만 다니는 것도 제가 보기엔 거의 한 1년 걸릴 것 같은데요. 전영진 선생님 상담 가능하십니까? 저는 상담은 별도로 잡아서 해드리는 경우는 없고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정회원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수업은 저희 부산 콘서트 홀에 와서 방청도 하고 아니면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전후로 저희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상담들을 좀 많이 진행하시죠. 정혜원은 또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매주 목요일, 보통은 중개사님들이 많이 수업을 들으시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을 하는데, 제가 벌써 이거 한 4, 5년 했죠. 네, 4, 5년 했는데, 요 매주 목요일 수업을 7시부터 보통 8시까지 하거든요. 세미나 때는 보통 한 3시간 하는데, 일반적일 때는 한 1시간 정도씩 하는데, 이슈가 있는 거 계속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이걸 담아서 또 보여드리는데,
근데 요거 하기 전에 한 6시나 5시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뭐 물론 이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를 사도 돈이 돼요. 예, 그리고 그런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망설인다면 저는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다시 또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성공하실 건데 또 안 좋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네. 또는 물딱지에 걸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좀 피해 나가려면 적어도 전문가한테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지식 수준? 100% 알란 얘기가 아니고 질문할 정도까지만, 그리고 전문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이라도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현장에 접근하시면은 아마 지금 뭔가를 했을 때 5년 후가 지나면은 아마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게 달라져.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 들어도 되나? 예.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그때 회원이셨는데 2004년도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으니까 제가 물건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 중에서 3개만 뽑아달래요. 그 지도에다가 포스트잇을 100장을 붙여오셨더라고. 성수동을. 2004년도 얘기예요. 전략정비구역. 지금은 전략정비구역이지만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역이에요. 그때는 뭐 거의 재개발 될지도 몰랐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100개를 붙여오셨는데 와. 100개 물건 중에서 제가 3개를 선택해 드렸거든요. 와. 근데 그 중에 2개를 사셨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는 분인데 성수동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찝어드린 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재개발이 돼도 더 많이 오르는 물건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어떤 거는 오르긴 오르지만 좀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어떤 건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 다 성공이야. 다 올라.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이 오르는 걸 선택을 하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지식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다. 방법 나왔다. 포스트잇을 일단 사러 가십시오. 문구점에 가서 포스트잇을 한 묶음 사서 네. 지도를 사가지고 다 붙여갖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골라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 베스트를 골라드리는 거지 네. 그걸 사면 돈이 된다라는 걸 골라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서프라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측 못하는 모든 변수가 또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경제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거는 상대 비교에 우위 선정을 한다는 것이지 점쟁이처럼 이 물건 사세요. 이거는 5년 후에 돈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거만 아시면은 이건 제가 무조건 해드릴 수 있어요. 상대 우위적으로 대신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질문 주셨던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이거 말고요. 네. 여기는 이 물건 번지가 어떤데 얼마짜리인데 요거는 번지가 어떤데 얼마짜리인데 전 단계는 거의 제가 다 알아요. 여기는 뭐 구역정원 단계고 여기는 지금 주민 제한 단계인데 어떤 걸 사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종합적 검토해봐서 저의 의견입니다. 이 물건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 이건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이거 사고 저기 살까요? 이렇게 막 밑도 끝도 없는 건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거죠. 포스트잇 사러 가십시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